사람됨의 기준. 비교를 놓은 자리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일정을 점검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메일에 답장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업무 전화를 받고 퇴근 후에도 업무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인간관계를 위해 모임에 나갑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합니다.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평일에 못한 공부를 하거나 또 다른 약속을 소화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이 모든 바쁨의 끝에 무엇이 있는 걸까?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는 느낌. 분명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순간이 당신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남들보다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이 화려하고 이력서에 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의외로 공허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채워 넣어야 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움직이고 그러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성공의 기준을 달성했는데도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왜 성취의 순간이 지나면 곧 다음 목표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걸까요? 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위가 높지 않고 수입이 많지 않고 화려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특별히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데도 품위가 있습니다. 조용한데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힘들 때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비교의 구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비교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그 기준이 정말 우리가 선택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남이 정해준 기준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 우리 자신의 기준을 세워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비교의 자동성에서 한 발 물러나 기준을 선택하는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지난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비교를 놓은 그 자리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남의 기준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추상적인 철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향해 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삶의 끝에서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정약용 선생의 삶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그분이 남긴 글, 그분이 실제로 살아낸 삶 속에서 사람됨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이나 평가의 기준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200년 전 한 사람이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백성을 대하는 관리의 태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관점은 단순히 백성을 잘 다스려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스림의 대상으로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사는 데 있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히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한 자가 되는 그 자체가 백성을 다스리는 수장의 직분이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구조가 보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려면 아껴 써야 하고 아끼려면 검소해야 하고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가장 먼저가 아니라 검소함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검소하지 않으면 많은 것이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됩니다. 관리가 사치하면 그 사치는 결국 백성의 고열로 채워집니다. 화려한 관할을 짓고 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결국 백성에게서 나옵니다. 자기가 절제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공허한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그 행동은 자기 절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검소함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없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아껴 쓴다는 실제적인 행동 없이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추상적인 덕목을 아주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삶에 가져와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살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회사에서 부하 직원에게, 가정에서 가족에게,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요? 말로는 존중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약용 선생의 논리를 따르면 사람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덜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덜 쓰면 다른 사람이 덜 착취당합니다. 내가 덜 요구하면 다른 사람이 덜 지칩니다. 이것은 거창한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커피숍 직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택배 기사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는 것, 동료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가족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됩니다. 그분은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불환빈 환불균,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말고 불공정한 것을 근심하라고요. 백성은 가난 그 자체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년 전에 하신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누구는 보상받고 누구는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 시작점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경쟁하라고 요구하는 사회. 그런 불공정함이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젊은 세대가 분노하는 것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 세대만큼 살 수 없다는 불공정함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도 누군가는 쉽게 얻고 누군가는 평생 얻지 못한다는 것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일상이 된 것은 그만큼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래서 추상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절제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불공정한 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애민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고 선언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분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패족이라 벼슬은 못하지만 성인이야 되지 못하겠느냐, 문장가가 되지 못하겠느냐고요. 이 말씀은 이미 지난 이야기에서 다루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들들에게 강조한 것 중에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편지를 쓸 때 원수가 보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인지 수백 년 뒤 사람들이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 혼자 있을 때도 남이 볼 때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적인 공간에서도 공적인 기준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기준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보통 사적인 공간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참았던 말을 가족에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손님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보더라도 수백 년 뒤 사람이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기준을 제시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공과 사가 너무 다르면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 나인지, 어떤 것이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안 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인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변명들이 쌓이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관객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상사 앞에서는 한 모습, 부하 앞에서는 다른 모습. SNS에 올리는 나와 실제의 나가 다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과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면접에서 하는 말과 실제 일할 때의 태도가 다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SNS에 행복한 모습만 올리면서 실제로는 불행하다면 우리는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남들?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열정적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쳐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상사?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험담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기만이 쌓이면 자기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적인 자리에서 좋은 말을 하면서 사적으로는 그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 남에게는 원칙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예외를 허용하는 것, 겉으로는 동의하면서 속으로는 반대하는 것,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할 생각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 나인지, 어떤 것이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기준은 명확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라. 원수가 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말을 하라. 이것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정직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내가 모른다면 모른다고 말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면 틀릴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내가 힘들다면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킬까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사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의 기준으로는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기준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형식보다 실질을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조선 사회에 만연한 허례허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례가식이라는 책을 지어 관혼상제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간소화하려 했고, 풍수론에서는 명당을 찾아 조상을 모시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말라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산 사람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가라며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형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가산을 탕진하고 명당을 찾아 조상의 묘를 옮기느라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화려한 제사상을 차리느라 빚을 지고 혼례에 큰돈을 쓰느라 신혼생활을 빈곤하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효도라고, 그것이 예의라고, 그것이 체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형식은 껍데기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화려한 장례보다 살아생전에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진짜 효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분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벼슬을 했어도 재산이 없어 물려줄 것이 없는데 야박하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부적 두 글자를 물려줄 테니 항상 지니고 다녀라. 그것은 바로 근검이다. 부적 두 글자. 근검. 부지런하고 검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지에서 살고 있으니 물려줄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을 물려준다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함과 검소함. 이 두 글자를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라고 합니다. 부적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부적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힘들 때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두 글자를 그렇게 간직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 같은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가 진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물려받는 것보다 스스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그것을 제대로 쓸 태도가 없으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 많은 수가 몇 년 안에 원래보다 더 가난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다루는 태도, 부를 지키는 자세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해도 부지런하고 검소한 태도가 있으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겉을 강조합니다.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 어떤 음식점에 가는지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SNS에 무엇을 올리는지, 어떤 여행을 다녀왔는지,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지 이런 것들로 삶의 질을 측정합니다. 명품 가방을 들면 성공한 것 같고 좋은 차를 타면 인정받는 것 같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겉모습 뒤에 실제로 무엇이 있을까요?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빚을 지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 월급의 대부분을 할부금으로 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성공일까요? SNS에 화려한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 실제로는 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행복일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정약용 선생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는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속을 보는 것입니다. 근검이라는 두 글자는 바로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실제로 노력한다는 것이고 검소하다는 것은 거칠에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속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속을 보는 사람만이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겉만 보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그저 이용 대상일 뿐입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얼마나 가진 것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가치,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봐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약용 선생이 삶으로 보여준 사람됨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평가의 기준도 아닙니다. 사회적 인정의 기준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한 사람이 사람답게 존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쁘게 살면서도 공허한 사람과 조용히 살면서도 단단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공했는데도 불안한 사람과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평온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차이가 기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남이 정해준 기준, 사회가 부여한 기준,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기준으로 살면 아무리 성취해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집, 더 많은 인정.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달성하면 다음 목표가 나타나고 그것을 달성하면 또 다음 목표가 나타납니다. 마치 당근을 쫓는 당나귀처럼 평생 쫓아도 잡을 수 없는 것을 쫓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기준으로 살면 다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가, 겉이 아니라 속을 보고 있는가. 이런 기준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물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분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났고 가족과 떨어져 살았고 아무런 권력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저술들을 완성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 책들은 모두 유배지에서 쓰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분에게는 사람됨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분 자신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 이 기준 안에서 그분은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도 글을 쓸 수 있었고 제자를 가르칠 수 있었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는 유배지에서 백성을 위한 책을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읽지 않을지도 모르는 책을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없는데 정책을 구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의 기준으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작은 일상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비교를 놓은 그 자리에 세울 기준 말입니다. 그 기준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기준이 그대로 당신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맞는,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그 기준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연봉이나 지위처럼 측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태도나 자세처럼 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측정 가능한 기준은 결국 비교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연봉이 얼마인가는 곧 남들에 비해 어떤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는 오직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 그 기준은 당장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공은 달성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나면 공허해집니다. 다음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는 평생 추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성되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삶의 방향을 주고 끝까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비교에 너무 시달려서 남의 기준을 따라가느라 자기 자신의 기준을 잊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묻혀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그 대답이 당신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실 때 비교의 소음은 서서히 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이제 자기 자신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정약용 선생이 아들들에게 물려준 부적 2글자, 근검. 그것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가, 검소하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자신에게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두 글자 혹은 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평생 자신에게 던질 질문, 평생 따라갈 기준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 완벽해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편지에도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흔들려도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완벽함의 잣대가 아닙니다. 기준은 방향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돌아볼 곳입니다. 흔들릴 때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매일 부족함을 느끼고 매일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가더라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우는 기준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다.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정직하겠다. 오늘 하루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작은 기준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대의 기준과 40대의 기준, 60대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단계마다 다른 질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닙니다. 그분의 500권의 저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평생 자기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들입니다. 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겉이 아니라 속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던지고 그 대답에 따라 살려고 했던 것, 그것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세우고 싶은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교를 놓은 그 자리에 당신은 무엇을 세우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장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문을 품고 살다 보면 언젠가 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가실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